자, 동행 시간입니다. 해설에서 이거 하나 좀 수정해야겠네요. 과거 이후였던 게 아마 3으로 바뀌었나 본데, 그 정보공개 방법을 기재하는 게 10조 1항 2호라고 지금 해설서 되어 있는데 3으로 지금 바뀌어 있으니까 이 3호만 확인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법 10조 1항 3호 보면 정보공개 청구서에 공개 방법 같은 걸 기재하도록 3호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혹시 몇 초 모의고사인가요? 정보공개가 어제 본 건가? 어제 본 시험 문제였을 것 같은데, 특정한 공개 방법을 지정할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는 그 판례 있죠. 어제 모의고사. 어제 모의고사는 몇 회지? 15회. 15회. 몇 페이지 있어요, 해설에? 네? 그거 3페이지. 3페이지. 15회 3페이지에 있답니다. 10조 3호. 그것만 좀 체크해 주시고. 한번 정보공개법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공개 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10조 1항 3호에 있는 거, 정보공개법만 한번 찾아보세요. 정보공개법. 이 호 같은 것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그 2번, 이거는 용어인데요. 자, 강제징수에서 이 민법상 최고라는 말이, 이거는 이제 법률 용어예요. 민법에서는 많이 쓴 용어인데, 우리 독촉한다고 하잖아요, 독촉. 이 독촉하는 것을 민사에서는 최고한다고 그래요, 최고한다. 이런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일상 용어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해. 이행을 안 해서 다시 한번 독촉할 때, 빨리 갚어. 라고 만약에 문자를 보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최고했다고 그래요, 최고한다. 용어입니다, 그냥. 민법에서 쓰는 용어예요, 최고한다. 왜 이런 용어를 썼을까? 이게 일반 잔재가 있기도 하고, 일상 용어에서는 최고한다는 말 자체가 거의 너무 최고다, 이거 외에는 그 최고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별건 아니고, 민법상 최고와 같다, 그 정도. 근데 이 민법에서 최고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최고를 한 것 자체가 이행 청구가 돼요. 이행 청구를 해야 이행 청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해야 채권자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상태를 야기하게 돼요. 채무불이행.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최고를 하는 건데, 보통 최고를 할 때 요즘은 문자로 기록을 남기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쓰는 게 바로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면은 그 내용 자체가 기록으로 남아버려요. 그래서 보통 최고 같은 거 하면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거기서 해줘요. 그럼 그게 이제 증거 자료가 남는 거예요. 법정에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문자나 이런 걸 조작 가능성이 있지만, 이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면 그 우체국에 기록이 남거든. 그걸로 이제 이런 최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행 청구가 되고, 상대방이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럴 때 쓰는 용어예요. 다음, 우리가 유승준 사건 판례를 봤는데 거기서도 재량권 불행사가 나오잖아요. 사증 발급 여부가 재량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사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들도 많이 써 있죠. 선량한 풍속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해당 판례에서는요, 그냥 사증 발급 신청을 했더니 십몇 년 전에 입국금지 대상자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딱 이렇게만 해버리고 재량 여지 없이 그냥 거절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에 재량권 행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량권 불행사가 될 수 있다고 그 해당 판례에서 얘기를 했죠. 물론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재량권 불행사가 될 때는 재량 감경 규정이 있을 때가 주로 나왔어요. 이 판례가 좀 특이한 거긴 한데, 재량 감경 규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키워드를 암기했죠. 처음 위반, 사소한 부주의, 경미한 위법,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그런 사안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재량권 행사를 하지 않고 1회 위반인데 곧바로 1개월 내지는 2개월을 영업정지를 했으면 재량권 불행사를 우리가 봤어요. 사안 같은 경우는요, 사증 발급에 관해서 재량권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17년간 입국금지 대상자라는 그 사실 하나로 무조건적으로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거부해버린 거, 이건 재량권 불행사를 본 거죠. 다음, 간판 제거 조치. 이거는 영업소를 폐쇄할 때 쓰는 조치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간판 제거 조치는 직접 강제인데, 선생님이 예전에 직접 강제 모의고사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근데 직접 강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죠. 왜냐면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나와도 수험생들이 직접 강제라는 것 자체를 못 찾을 것 같아. 근데 어차피 직접 강제는 못 찾아도 사실 권사로 빼면 끝나요.
결론은 결론적 사실행위여서 처분서 인정된다고 이제 가면 돼요. 근데 이런 간판 제거 이런 게 선생님이 이제 이번에는 강조했던 게 뭐냐면 직접 강제가 이번에 행정기본법에는 들어왔잖아요. 30조에 보면은. 그래서 들어왔으니까 한 번 정도 알아두고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간판 제거의 목적이 영업소 폐쇄. 폐쇄 명령이면 안 돼요. 그냥 폐쇄 조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영업장 폐쇄를 하면서 간판을 없애버리는 거거든, 제거 조치. 이게 직접 강제다. 또 하나는 뭐예요? 외국인 강제 퇴거 조치죠. 이 두 가지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긴급 재정 경제 명령 통치행위죠. 그래서 사법심사 안 된다는 것인데 얘는 이제 법률적 효력이 있잖아요. 법률적 효력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자, 뭐 아까 뭐라고 했었지? 이거 왜 대법원으로 간다고 얘기했었지?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되는 네. 그 법률의 효력이 대법원의 심사 대상. 아,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보통 긴급 재정 경제 명령,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 이런 것들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준하는 효력은 규범 통제의 대상으로 보면 헌재로 가는 거죠. 헌법 107조 1항 법률은 헌재 2항 명령 규칙 처분은 너무 당연해서 안 쓰는 거고 이거는 대법 물론 각급 법원이고 최종적으로 대법 3항이 행정심판은 사법 절차가 준용된다. 준사법 절차. 그래서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재가 규범 통제한다. 이게 이제 규범 통제 관할 배분이라고 부르죠. 규범 통제 관할 배분은 헌법 107조에 있어요. 그래서 명령 규칙 처분은 집행행위니까 지금 안 쓴 거예요, 일부러. 법률의 위헌 여부. 나 재판의 전제가 될 때.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 규범 통제만을 입법화했다고 얘기했죠. 이것 때문에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니까. 헌재 명령은 명령 규칙의 헌법 위반 줄여서 위헌 법률 위반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그래서 여전히 구체적 규범 통제고 명령 규칙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이에요. 그냥 각급 법원이 다 규범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제일 유명한 사건이 뭐야?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여러분이 헌재에서 배웠을 때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김영삼 대통령 때 뭐 했어요? 그 회사 그렇죠. 금융실명제. 그때 이거 나온 거잖아. 왜 했어요? 헌법 배울 때 이런 거 선생님들이 얘기 안 했나? 금융실명제를 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지하에서 돌아다니는 이 세금 포착이 안 되잖아. 지하 자금을 수면 위로 올리기 위해서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내렸는데 이걸 내린 이유는 뭐냐면은 금융실명제를 만약에 그냥 법률로 하면 그것이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그 자금이 타해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전격적으로 실체해버린 거예요. 허를 찌르기 위해서. 그래서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오늘부터 딱 실시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융실명제 하면서 차명으로 막 숨겨놓은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삼성가 뉴스 보잖아. 삼성가는 거기에 삼성 직원들 명의로 해서 막 수십억에서 수백억씩 막 다 이렇게 감춰놨다는 거야. 그런 걸 다 찾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이후로도 판례도 엄청 많아. 왜냐면 금융실명제 바꾼 걸 기여로 내 돈이야. 막 이렇게 우길 수 있잖아. 내 거야 이제. 그래서 이거는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단행한 거죠. 저런 것들은 김영삼 대통령의 공과가 있는데 하나에 해체한 거하고 저거 금융실명제 전격적으로 한 거 자체는 뭐 김영삼 YS나 되니까 했다 뭐 이런 말이죠. 하나 해체는 뭐 진짜 그것도 가관도 아니지. 무서운 사람이야 진짜 정치인들은. 왜냐면 그 누구더라? 그 당시 하나의 수장이었던 별 3개짜리인가? 2개짜리? 3개인가? 걔를 막 격려를 했대요. 그래서 얘가 나는 이제 안 잘릴까 보다. 그래가지고 육사에서 되게 막 대통령을 따라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그날 그냥 하나 해체시켜가지고 다독거리는 듯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한꺼번에 싹 다 날려버린 거지. 그래서 군인들이 허가 찔렸다고 막 그랬었거든. 야, 알아두세요. 긴급재정 경제명령. 지금도 뭐 트럼프 때문에 한국 경제도 지금 위기일 수 있는데 이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이거 알아두시고. 자, 오늘 뉴스에 나온 게 뭐였어요? 일본 애들이 미국하고 협상하는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하면 한국을 자동적으로 개입시키는 것을 논의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끈하니까 지금 뭐 논의만 한 거다. 아니 뭐 그러니까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긴 한 건데 문서로 안 남긴 거예요,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자동 개입 못하게 지금 법률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자동 개입이 돼버리면 북한하고 전쟁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너무 지금 심각하단 말이야. 그리고 중국 대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경제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게 한국으로 나왔어. 이게 희한하게 중국이 맞이받아야 되는데 중국은 내수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그런지 또 러시아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타격을 제일 많이 받는 걸로 나왔어요. 어느 정도로 나왔어요? 코로나보다 더 심하게 나왔어. 그래서 중국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시뮬레이션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경제 추락이 뭐 23%인가 빠지나? 그럼 우리나라 거의 경제가 마비가 될 수 있거든. 그럴 때 이제 긴급 재정경제명령 발동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대통령, 다음 대통령 진짜 대통령 누가 되느냐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 왜냐면 지금 우리가 조심하는 게 2027년이거든요. 2027년? 왜요? 중국이 군대 현대화를 끝내라고 시진핑이 얘기했던 게 2027년까지야. 2027년까지 군의 현대화를 끝내라. 그게 끝내고 나서 대만 정복으로 가겠다라는 건지 그렇게 해놓고 한 2026년이나 이럴 때 미리 허를 찌를지 모른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갈피를 잘 잡아야지 잘못하면 큰일 나요. 지금 적병기예요. 중국 애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 대만을 어떤 식으로든 복속시킬 것 같아. 결합기구에서요. 철거 명령을 내릴 때도 언제까지 철거하라. 보통 이렇게 여기도 기간을 줘. 개고 기간을 줘. 왜요? 철거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기간을 안 줘버리면 얘가 언제까지 안 하면 불행이 되는 거야? 이게 좀 명시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철거 명령은 자기 공법상 자기 의무 불행이 돼야 대치병 제고가 시작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는 철거 명령서 같은 경우도 언제까지 철거하라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 기간이 넘어가면 이제 의무 불행 상태에 빠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한 번 정도 독촉을 해요. 빨리 철거해. 보통 이제 두 번째 정도. 그럼 2차 철거 명령은 처분이 아닌 거지. 이거는 이제 독촉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안 되면 이제 대치병으로 들어가는 거고. 다음 변협 사건은 오늘 이제 판례를 줄 거예요. 자, 그럼 변협은 공법이냐? 얘는 행정주체로서 배상 책임이 있어. 그리고 만약에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이 있어서 개인 책임이 인정된다. 그럼 둘 다 이제 민사 책임을 일체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공동불법 행위자라고 불러요. 공불자. 그러면 보통 이제 부진령 연대 책임이죠. 그럼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이러면은 중복해서 받는 거니까 이중배상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고 또는 양자를 일개 공동불법 행위자면 공동피고로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배상액은 딱 결정이 돼. 그래서 만약에 배상이 1억이야. 근데 얘가 배상을 했어. 그만큼 얘도 없어지는 거야. 내부 구상 문제만 남는 거야. 1억을 얘한테도 받고 얘한테도 받고 이렇게 중첩적으로 받는 게 아니야. 그냥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과실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중배상이 될 염려는 없어요. 이중배상은 이거하고 완전 개념이 달라. 이중배상은 다른 법률,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여기서 사망장애로 인해서 배상을 받은 거야. 이미. 다른 법률에서 보상을 받을 때 국가배상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안 해주기 때문에 이중배상이야. 이건 나중에 배우면 되겠어요. 자, 딱 중복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피해자가 둘 중에 한쪽으로부터 배상을 받으면 그만큼 상대방도 그만큼 면책이 되는 거야.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 구상 문제만 남는 거지. 자, 그 정도 보면 되겠어요. 특히 변협 사건은 저거는 이제 작년에 우리 시험에 반영된 건데요. 저거는 오늘 판례를 볼 겁니다. 판례를. 그래서 판례를 한 번 정도 보고 국가배상에서는 그 나중에 이제 최신 판례로 나갈 거긴 한데 이제 중요한 판례 같은 경우는 판례 원문을 읽어볼 정도로 막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국가배상에서는 그나마 이 변협 사건 정도가 의미가 좀 있고 그리고 뭐 타학원에서도 나왔다고 하는데 일시적인 절차권이 시배됐을 때 뭐 그런 판례가 하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이제 결론만 알면 끝나요. 그냥 절차권이 침해되었어도 그게 일시적 장애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 절차권이 무시가 좀 됐지만 최종 처분에 이르지 않았다. 또는 최종 처분에 이르렀더라도
절차권 침해가 일시적 사정으로 종료가 돼서 다시 회복이 됐다. 그러면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변호사 시험 객관식에서 많이 나온 판례이긴 한데 그게 보니까 뭐 타학원 5급 모의고사 누가 냈다고 그러던데 뭐 그런 것들을 가볍게 보면 좋겠어요. 자, 오늘 동행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별도로 받을게요.